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1과목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자, 이거 강의 아닙니다. 이거 강의가 아니고, 그냥 제가 공부하려고, 제가, 그, 제가 들으려고 이렇게 촬영해 놓고, 있습니다. 예, 강의 아닙니다. 자, 문제 풀어보죠. 토지 관련 용어 틀린 거인데요.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 지역이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합니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이고요.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나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나지가 건물이 없는 토지가 맞긴 한데 이 건보지 중에서 이제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고 비어 있는 토지 이거는 공지라고 합니다. 나지는 이제 건물이 전혀 없는 토지이고요.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 맞습니다. 1번에 4번 틀린 거였고요. 2번 다중주택이네요. 다중주택. 저는 이제 연세가다로 외웠는데 연세가다. 연세가다. 아파트 5층 이상 연립하고 다세대가 4층 필로티 제외입니다. 다가구하고 다중주택이 3층이죠. 이거 이렇게 연립하고 다세대 다가구하고 다중은 660제곱미터 넘는가 넘지 않는가로 660제곱미터 이하인가 초과인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중주택 660제곱미터 이하 3층까지 다중주택. 요건 아닌 거 보죠. 예, 한 개의 동해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층수는 3층 이하. 맞습니다. 2번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그러니까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는데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거. 예. 요게 다중주택. 취사 시설이 있으면 이제 다가구 되는 거고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서 한 개 동의 공동 취사 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거. 잘 모르겠는데 이건 기숙사는 따로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중주택에 포함되지 않아요.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50% 이상인 건 기숙사이고요. 적정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면적, 창문 설치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요. 예,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이번에 3번은 기숙사였고요. 3번입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 옳은 거. 부증성으로 인해서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은 부동성이죠. 토지의 특성 중에서 부동성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동산과 부동산 구분되고요. 일반재와 부동산재와 특성이 부동성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임장활동, 지역 분석이 필요하죠. 인접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수급이 불균형해서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인조성은 이제 토지들이 계속 연결되어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 부동산 수급이 불균형하다라는 거는 부증성이죠. 예, 물리적으로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예,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 법칙의 적용이 배제되죠. 다 다르니까 토지가. 그리고 토지 시장에서 물건과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이 되죠. 그럼 이제 니은과 리을이면은 4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죠. 아이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 상승을 했습니다. 10% 상승을 했군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 상승. 근데 이제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줄겠죠? 5%나 감소했네요. 오피스텔 매매 수요량은 8% 증가. 대체제인 거죠. 이때 이제 가격 탄력성의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해서 아파트 매매 수요가 떨어지니까 오피스텔 매매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요 아파트에 대한 오피스텔의 관계는 일단 대체제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1, 3, 5 중에서 하나가 답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보았습니다. 해보죠. 아파트 매매의 가격 탄력성. 자,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 가격 변화율당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당 수요량 변화율 보면 되겠죠. 가격이 10% 상승했죠. 10%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5% 감소했습니다. 이 절대값으로 나타내니까 가격 탄력성은 0.5라고 하면 되겠고요. 0.5. 이게 아니군요. 가격 탄력성의 정도였네요.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 입실론 D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이게 0이면 완전 비탄력이죠. 완전 비탄력.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되면 완전 탄력적인 거죠. 완전 탄력적이고, 그리고 저기 1보다 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그리고 0에서 1 사이의 값,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에서 1 사이의 값이면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0.5니까 비탄력적이죠. 예,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굳이 할 게 없었군요. 자, 교차 탄력성 보겠습니다. 교차 탄력성. 오피스텔이죠.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 변화율, 아파트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이죠.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교차 탄력성이니까 오피스텔의 수요량 변화율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 10% 상승을 했고요. 그랬더니 8% 증가합니다. 그러면 0.8 이네요. 그러면은 3번. 예. 4번이 3번이었고요. 5번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할 경우에 이거 그냥 머릿속에서 그래프 그려서 하는 게 낫죠. 예. 그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그냥 그림 그려서 할까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오, 되는구나. 네, 되네요. 자, 여기 수요량이고요. 가격이고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자, 봅시다. 수요와 공급이, 수요, 그리고 공급, 서플라이.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어요.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 상승이고요. 그리고 균형량은 증가합니다. 예, 1번 틀렸고요. 그리고 수요 공급이 감소를 하는데 수요 감소폭이 공급보다 더 많이 그러면 이제 수요가 왼쪽으로 가보면 되죠. 그러면 아니구나.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적군요. 그러니까 공급이 더 많이 감소한 거죠. 그럼 공급선을 왼쪽으로 공급이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균형 가격은 상승해요. 그리고 균형량은 감소합니다. 틀렸고요. 3번입니다. 수요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요 감소폭, 공급의 감소폭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도 요만큼, 공급도 요만큼. 아이고, 그리가 힘드네. 그러면 이제 가격은 같은데 균형량만 감소하죠.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수요는 증가, 공급이 감소. 오, 꼭 P 같아요.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합니다. 예, 이렇게 됐으면, 어,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아요. 아, 수요 증가폭이 작다고요? 이렇게만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 가격 상승하고요. 가격 상승하고 균형량 감소하고요. 와, 5개 중에 4개를 했는데 4개가 다 틀렸어요. 5번인가 보죠. 수요 감소, 공급 증가입니다.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아요. 그러면 공급만 늘려보죠. 수요는 조금만. 수요는 조금만. 네. 뭐 어쨌든 가격은 감소하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균형량은 늘고요.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은 증가. 예, 5번이네요. 아이고 오래 걸렸어요. 자, 6번입니다. A주택 시장하고 B주택 시장의 함수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거미집 이론, 거미집 이론이었군요. 거미집 이론에 의한 두 시장의 모형 형태는 X축이 수량, Y축이 가격인데요.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나 이게 하는 거네요. 이게 기울기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기울기부터 좀 볼까요? 그러니까 A주택 시장은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수요 곡선 기울기가 P는 아니 뭐야 P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구나. 자, 수요 곡선 A주택 볼까요? 수요 곡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공급 곡선 서플라이가 마이너스 4분의 1 맞죠? 예. 왜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플러스 4분의 1이어야 되는데 플러스 4분의 1 아이고야 공급 곡선 기울기가 4분의 1 뭐 의미는 없지만 뭐 이제 절대값으로 보면 되죠. 그럼 누가 더 큰가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 기울기가 더 크죠. 이 수요 곡선 기울기가 더 크면 그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거거든요. 수요가 어버버하네요. 예, 옆으로 누운 게 탄력적인 거고 이렇게 기울기가 클수록 세로로 있으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요. 공급은 이제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이 되게 잘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수요량은 이제 막 어버버하고 공급량이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수요량이 탄력적이어야 이렇게 모아집니다. 얘는 이제 퍼지게 되죠. 발산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 볼까요? B도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 기울기를 보죠. 수요 곡선 기울기하고 공급 곡선 기울기입니다. 수요 곡선 기울기가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공급 곡선 기울기가 2 얘도 기울기 기울기는 이제 공급 곡선 기울기가 크죠. 그럼 더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죠. 이렇게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확확 움직입니다. 그럼 수렴돼요. 밑에가 수렴, 예, 위에가 발산, A, B, 예, 6번에 4번 되겠고요. 뭐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막 어버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입니다. 예, 자,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인데요. 공간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 비율을 이게 말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대 델타 가격입니다. 수요량 변화율이니까 이게 말이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앞에 뒤에가. 그리고 2번인데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보통은 이제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이런데 수요 곡선이 이런 상황. 예, 완전 비탄력적이죠. 완전 비탄력. 예, 공급 곡선은 이런데 예, 요런 상황. 자, 이렇게 되면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은 가격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비탄력적이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니까요.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크다.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이 아무리 변해도 그 수요량 변화율이 0이라는 거니까 0이 무엇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0이. 그리고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고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건 아니고 그냥 탄력적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볼까요? 기울기가 작습니다. 많이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그죠? 가격이 이게 이렇게 되면 탄력적이면 그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이야기니까요.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커야 탄력적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의미이죠. 7번이 4번이고요. 그리고 8번 A 부동산하고요. B 부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보자. 기존 시장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 함수가 P는 200-2Q, 공급 함수가 EP는 40 플러스 QS인데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가 증가되는 사람. 이게 뭐죠? 이 문제 풀다가 한참 헷갈렸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처음에 P는 200-2Q 이고요. 그리고 EP가 40 플러스 QS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격하고 그 거래량하고 좀 볼게요. 그럼 이거 기술하면 어떻게 돼요? EP로 갈까요? EP 400 4Q 40Q 그러면 5Q 360 그러면 Q가 거래량이 얼마예요? 72 72를 넣으면 112를 나누면 56 가격이 56 처음에 거래량이 72고 그 균형 가격이 56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 한참 헷갈렸어요.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될까요? 공급 곡선이 0일 때 가격이 20, 0일 때 가격이 20, 그 가격이 0일 때 마이너스 40. 요런 공급 곡선이 나올 것 같아요. 서플라이 공급 곡선이 나올 것 같고 여기 수요가 거래량 0일 때 가격이 200, 200. 그리고 가격이 0일 때 거래량이 100이 되겠죠. 100. 예. 이게 이제 수요이거든요. 수요 곡선. 수요 직선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0일 때 여기 거래량이 100인데 전 처음에 여기 거래량이 2배가 됐다고 해서 144로 계산했는데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이게 지금 수요자 수가 이렇게 지금 여기 새로운 시장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기존 시장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 함정이 일어나는데 수요자 수가 2배가 증가됐대요. 그러니까 가격이 0일 때 산 사람이 2배가 되었다. 그 수요 곡선이 옆으로 이동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기울기 똑같게 유지해서 요게 아닌가. 요 얘기인가 봐요. 가격이 제로일 때 수요량이 2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노랑이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거래량이 72고요. 그리고 가격이 56이었는데 요 가격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파란 선을 노란 선으로 만들려면 이거 지금 수요죠. 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200 마이너스 2 해가지고 그러니까 X절편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 2를 넣어 주셔야 돼. Q 값이 작아져야 되거든요. 이거. 응. 오케이. 그리고 공급 곡선은 그대로고, 예, 공급은 그대로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되나?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좀 해볼게요. 어, 2가 들어가면 안 되지. 커져야 되죠, 얘가. 2배로 커졌죠? 아유, 죄송해요. 2분의 1이 들어가면 되겠네. 네. 자, 그러면 2P로 가겠습니다. 2P는 400 마이너스 2Q 이고요. 40 QS.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3Q가 360. 그럼 거래량이 120 되는 거죠. 거래량이 120 되고 이 거래량 120을 넣으면 160. 160을 2로 나누면 80. 가격이 80이 돼요. 예. 여기서 틀 뻔했어요, 또. 그래서 얼마가 늘어간 거죠? 56에서 80이니까 24만 원. 예. 1번. 아이고 어려워라. 예. 아유 어렵네요. 자, 9번입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예,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 비용이 늘어나니까 균형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체 주택,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 아파트 시장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그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었대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별로 안 좋아하고 혹은 단독주택이나 빌라 별로 안 좋아하고 빌라 별로 안 좋아하고 아파트로 왔겠죠. 그럼 아파트를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구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살 사람이 많아져요.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요. 아파트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면 공급이 많아지죠. 그럼 가격은 하락합니다.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원자재가 상승하죠. 비용이 상승하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고요.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했어요. 사람들이 별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가격이 하락하겠죠. 자, 여기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니까요. 2개, 2번 가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 이론 틀린 거. 헷갈리죠. 자, 버제스 동심원 이론까지는 맞고요. 버제스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중심 업무 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점유지대가 위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호이트 선형 이론 맞고요. 이게 사람 이름하고 그 이론하고는 이렇게 뭐 바꾸지 않나 봐요. 요런 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버제스의 선형 이론, 호이트의 동심원 이론 이렇게 문제를 내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좀 봤는데 이런 거 가지고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호이트 선형 이론 좀 훨씬 좀 안정감이 있어요. 사람 이름이든 이론이든 한꺼번에 외우면 되니까.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도시 공간 구조의 성장과 분화는 그죠? 선형 이론은 이제 교통축을 따라서 쫙쫙 퍼진다는 이야기죠. 맞고요. 해리스하고 울만이 다핵심 이론입니다. 다핵심 이론의 교통축을 적용해서 개선한 게 호이트 선형 이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버제스 동심원 이론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합치고 또 뭘 좀 이렇게 넣은 게 다핵심 이론이고 그 동심원 이론에 교통축을
넣은 게 저기 선형이론이고 호이트 선형이론이고 그러니까 다익심 이론의 교통축론 아니죠? 예, 틀린 거 3번입니다. 그리고 11번. 자, 입지이론인데요. 그 운송비 관점에서 운송비면 배버죠. 운송비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 지향적인지 또는 시장 지향적인지 원료 지수 개념을 사용합니다. 예, 배버죠. 예, 배버. 최소 운송비 지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예, 배버입니다.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었고요. 그리고 컨버스.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입니다. 예,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인데 AC하고 BC의 상권 경계 지점은 AC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것인가? 이게 컨버스 분기점 모형이 레일리였던가요? 레일리가 만류인력, 중력처럼 소매 인력 법칙을 이야기했죠. 중력하고 비슷하다. 중력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중력이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셈 스몰 m인데 얘는 이제 상거래 흡인력이라고 했죠. 흡인력. 여기는 이제 이퀄을 쓸 수는 없고요. 그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럼 이제 질량 대신에 뭘 넣냐면 그 인구를 넣습니다. 인구. 상거래 흡인력. 이게 소멸력 법칙이고요. 여기에다가 분기점 위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놓고 이제 하고 나온 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죠. 예. 자, 뭐 흡인력은 레일리 소멸력 법칙이나 컨버스 분기점 모형이나 똑같습니다. 자, AC하고 BC가 있는데요. 여기 직선 거리가 30km입니다. 30km. 자, 분기점은 어디가 될까요? 분기점. 근데 이게 보면 A 인구가 64만이고요. 그리고 B 인구가 16만이니까 흡인력이 같은 거리거든요. 그럼 한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 B 도시에 가깝게. 그러면 문제가 뭐죠? A시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여기 A로부터 요거 구하라는 얘기죠, 지금. 요거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걸 X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는 30-X가 되겠죠. 여기 흡인력이 같거든요. 이 지점에서 A의 흡인력하고 B의 흡인력이 같습니다. 그럼 흡인력 구하면 되겠죠. X제곱.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책하고 좀 다르게 풀고 있어요. 책이 너무 교재에는 힘들게 돼 있더라고요. 30-X제곱. 64만, 16만. 요게 이제 거리 B가 얼마인지 해가지고 30km에다가 아니구나. 이제 X를 구하면 되겠죠. 예. 이게 아니라 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흡인력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이퀄이 돼야겠네요. 이퀄인 걸 찾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16으로 약분이 될 것 같습니다. 4 1 4, 4, 6, 24, 4. 넘기면 아이고 중학교 때 많이 한 거죠. 2차 방정식이네요. 120, 얘부터 하면 안 되지. 너무 오랜만이라. 예. 이게 완전 제곱식 어떻게 하죠? 900, 60x, x제곱. 반갑네요. 예. 3600, 240, 4x제곱. 그러면 x제곱 넘기면 3x제곱, 240, 그대로 가야죠. 3600. 약분 좀 해볼까요? 이거 이제 2차 방정식 풀면 되죠. 그러면 3으로 약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이 x제곱 마이너스 80x 플러스 1200인데 이게 합이 마이너스 80, 곱이 1200 구했으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20, 60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60이면 합 마이너스 80, 곱이 1200. 그럼 x 마이너스 20, x 마이너스 60. 그러니까 x가
20km이던가 혹은 60km인데 전체가 30km죠. 그러니까 요 지점도 이제 같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아니고 20km겠죠. 답은 20km. 예. 4번. 야, 중학교 수학 문제가 다 나오네요. 자, 13번입니다. 세 가지 효율적 시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장별 해당되는 내용을 찾으래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 있고, 아이고, 약성 효율적 시장이 있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 그리고 강성 효율적 시장. 이었죠. 강성은 정보가 전혀 필요 없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강성은 이익을 내려면 미래 정보가 있어야 되고, 약성은 현재 정보하고 미래 정보로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과거 정보는 안 되는 거고요. 과거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건 모두 다죠. 네. 약성, 중강성, 강성, 약성, 중강성, 강성 모두 다 그러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바로 공표된 정보를 분석해도 현재 정보 가지고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게 중강성 시장하고 강성 시장이죠. 예, 모든 사람들이 현재 정보는 다 알고 있어서 그리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 미래 정보 분석에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게 저기 강성 시장이었죠. 그러면 A는 이게 아니구나. A는 기억, B는 기억 니은, C가 기억 니은 디귿. 예,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14번인데요. 자, 현행법 제도상 부동산 투기 억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를 안 하면 투기가 될 것 같고요. 주택거래 신고제, 신고 안 하면 또 투기가 판을 칠 것 같습니다. 토지 초과이득세, 뭔지 모르겠는데 초과이득 하면은 세금 내면 뭐 초과이득을 얻기가 쉽지가 않겠죠. 개발이익 환수제 그렇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제도가 안 되면 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그럴 것 같은데 현행 법제도상이고요.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이 토지 초과이득세라는 게 그 제정이 1989년에 됐더라고요. 1989년 12월 30일이고 그 시행된 게 1990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폐지가 됐는데 폐지가 98년에 됐더라고요. 1998년 12월 28일. 네. 그래서 현행이 아닌 게 토지초과이득세. 아유, 와 이런 것도 꿰고 있어야 되나? 네. 자, 15번입니다. 부동산 조세. 세금이죠. 네, 세금 틀린 겁니다. 조세 중립성은요. 조세가 원래 그래요. 시장의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원칙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나겠죠. 양도세가 크니까.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세의 귀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한 사람한테만 조세가 주어지는 거 아니고 대부분 그런데 조세가 타인에게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거 신경 잘 써야 돼요. 싸게 산 것 같은데 매수인이 뭐 특약으로 단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뭐 배꼽이 엄청 커진 뭐 배보다 커져 버리진 않겠지만 원래 가격보다 훨씬 커져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약정한다는 계약을 하면 가능하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죠. 지방세다. 자, 재산세가 지방세입니다. 재산세가 지방세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그러니까 모두 지방세이다가 틀렸네요. 5번. 15번에 5번이고요. 자, 16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규제 틀린 거인데요. 그 주택 취득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방법, 그러니까 금지하는 게 아니라 좀 적당히 해라라고 하는 방법이죠. 제한하는 방법이고요.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저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소형주택이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닙니다. 틀린 거 2번이었고요. 17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 정책 수단이 아닌 거. 공공임대주택제도 그리고 주거급여 제도가 이게 모기지일 거예요. 맞나?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거 하고 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하고 있는데 이 개발권은 이렇게 좀 개발권을 양도함 이 거창한 거는 미국인가? 이게 하여튼 서양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개발권 양도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학개론 첫 부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주택담보대출 틀린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LTV 담보인정 비율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그렇죠.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 취급 가능의 비율이고요.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이게 소득이 많아야죠. 차주의 소득 중심으로 대출 규모 결정하는 기준이고요. 이 담보인증 비율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 LTV, DTI는 그 뭐 60%, 30%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 기준이 한국은행장의 그 주요 역할은 인플레이션에 맞서 싸우는 거고요. 이거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합니다. 바쁜 분이에요. 예. 총장님은 바쁜 분이시고 금융위원회에서 LTV, DTI 기준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19번입니다. 아이고야, 뭐야 이거. 자, 투자 사실 이거 다 한 번씩 풀어봤어요. 풀어보고 기억하려고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자, 투자 부동산에 마치 처음 푸는 것처럼 근데 또 봐도 긴장되네요. 투자 부동산의 매입, 운영 및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인데요. 순현재 가치가 얼마냐? 순현재 가치가 얼마냐? 현금 흐름이 이제 초기 투자액이 1,100만 원 들어갔나 봐요. 1년 차부터 7년 차까지 120, 120, 120, 120, 120, 120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왜 안 들어와? 그러니까 7년 차 때 팔았나 보죠. 그러니까 120이 들어왔겠죠. 근데 얼마에 팔았냐면 1,300에 팔았겠죠. 합쳐서 1,420이 들어온 거겠죠. 자, 그래가지고 순현재 가치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일단 그 연금의 현재 가치 볼까요? 7년치 지금 계속 120만 원씩 납부했다라는 걸로 7년치 연금의 현재 가치를 보겠습니다. 뭐 연미사 현명 이런 거 다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구해보죠. 이게 지금 여기 있죠. 연금의 현가계수가 있고요. 현가계수가 있으면 그리고 7년치 일시불의 현가계수 있고요. 그러면 1300은 일시불의 현가계수로 그리고 120은 연금의 현가계수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20만 원에다가 7년치 연금의 현가계수 곱해주면 되죠. 이 연금의 현가계수가 3.5래요. 그럼 120에 3.5 곱하면 420만 원. 420만 원.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나? 일시불이죠. 일시불. 그러니까 7년 차에 1,300만 원에 이라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이거는 이제 일시불의 현가계수 넣으면 되겠습니다. 7년 차에 1,300만 원은 7년 전인 지금 얼마일까요?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0.6이래요. 1300 곱하기 0.6 하면 616, 63, 18, 780, 7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 현재 가치가 얼마냐면 420만 원에다가 780만 원이니까 1100, 1200이죠. 1200. 예. 1200만. 이고요. 그런데 1200만 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돈 나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현가의 합이고, 그리고 이게 초기 투자액이죠. 초기 투자액을 빼야죠. 그래야 현재 가치가 나오겠죠. 빼면 현재 가치는 100만 원, 1200에서 1100 빼면 순현재 가치가 100만 원이고요. 아이고 어렵네요. 이거 강의 아닙니다. 강의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려고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저는 내년에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이동 중에 들으려고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저는 내년에 꼭 합격할 거예요. 내년에. 아직 12월이라서 내년이네요. 자,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대한 설명 오른 건데요. 현재 10억 원인 아파트가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가정할 때 5년 후에 아파트 가격을 선정하는 경우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이게 5년 후에 2%씩 올랐을 때 이게 연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일시불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쓰면 될 것 같고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지금 모르는 거 써야 됩니다. 화폐 시간가치. 담보대출 받은 가구가 제가 이과라서 이게 힘들어요, 이쪽이. 문과생들도 경제 쪽은 힘들어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자,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담보대출 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아니죠. 그 매월 얼마 내는가는 저당상수 씁니다. 매월 얼마 낼 건가. 이 비슷한 문제가 뒤에 있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에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인데 요거 정리해야겠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정리를 해야지 그냥은 못 풀죠.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현사 연미육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현사 연미육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4라고 그냥 해보죠. 그리고 연미육,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가 6이라고 하겠습니다. 연현사 연미육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시금의 현재 가치 계수 써놓고 하려고요, 저는. 연현사 연미육 써놓고 하나씩 써놓고 하려고요. 그럼 일시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얼마냐면 미래 가치 계수가 6이고 현재 가치 계수가 4면 6을 4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6분의 4이고요. 일시금의 미래 가치 계수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거의 현재의 일시금을 미래로 6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4분의 6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저당상수하고 감채기금 계수인데요. 그러니까 저당상수는 이게 빚을 졌어요. 현재 얼마의 빚을 졌는데 얼마씩 몇 년 동안 갚아야 되는가. 원리금, 납입액, 감채기금 쓰죠. 네. 저당상수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했죠. 얼마나 할까요? 3억을 빌렸어요. 3억 원을 빌렸다고 했을 때 매년 납입액을 구하는 거죠. 지금 현재 3억을 빌렸을 때 매년 얼마씩 해야 되는가? 3억에다가 저당상수 곱하면 됩니다. 근데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예요.
그러니까 6분의 4, 4분의 0, 여긴 뭐분의 1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6분의 1이고, 뭐분의 1, 위에 거분의 1, 4분의 1, 6분의 1입니다. 감채기금 계수는 적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뭐 7년 후에, 뭐 5년 후에 3억 원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매년 납입액을 다 더하면 3억 원이 넘겠죠. 이자를 부담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미래에 3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매년 납입한 거를 다 더해도 이제 3억이 안 되겠죠. 이자가 추가하니까. 그러니까 매 연말에 월말이면 또 12 넣어가지고 계산해야 되니까 적금 불이백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는 3억이 필요하잖아요. 3억에다가 감채기금 개수를 곱해주면 얼마씩 불입하면 되는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3억에 6분의 1 곱한 값하고 3억에 4분의 1 곱한 값하고 얘가 더 크죠. 다 합치면 이제 3억보다 큰 값을 넣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에 감채기금 개수를 곱하면 곱해보죠. 4가 나오죠. 연금 응? 아, 아니구나. 네, 틀렸죠. 이게 일시금이죠.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에 예,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에 감채기금 개수를 곱하면 일시금의 현재 가치 개수가 나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써놓고 하려고요, 저는. 예, 그래서 3번 맞고요. 자, 21번입니다. 연현사, 연미육 써놓고 그냥 문제 풀 생각입니다. 문제 풀고 잊어버리려고요. 1년만 기억하면 돼요. 자, 부동산 투자 수익률 오른 건데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 투자 가치가 어떡하지? 예,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예, 투자자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크면 예, 투자에 대한 좀 더 볼까요? 투자에 대한 2번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되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이고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 현실적으로 달성한 수익률은 실현 수익률이라고 하죠. 실현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크면 더 달라 그러죠. 투자자들이. 그럼 요구 수익률이 커집니다. 실현 수익률은 앞에 나왔는데 다른 투자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기회비용, 기대 수익률이죠. 아직 실현이 안 됐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기회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예, 21번에 옳은 거 1번이었고요. 그리고